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책 추천 영상 가지고 왔어요. 그동안 책을 좋아하시는 민들레 분들이 책 추천 콘텐츠 요청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다독가는 전혀 아닌데다 한 권 한 권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 마지막 추천 이후로 준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늘은 총 6권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빠져들어 읽었던 소설, 흥미롭고 유용한 과학 건강서적,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 속에서 공감과 위안, 깨달음을 준 에세이까지 시간 아깝지 않을 책들만 골라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취향에 맞는 책이 한 권은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책은 읽는 내내 머릿속에 장면이 풍부하게 펼쳐지고 다 읽고 나서도 여운이 오래 남았던 소설이에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혹은 전래동화를 읽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작품인데요. 바로 천명관의 고래입니다. 부커상 최종 후보까지 갔던 책이라고 해요. 이 작품은 꽤나 매운맛이에요. 선정적인 묘사와 대담한 표현이 많아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압도적인 서사와 강한 흡입력 덕분에 한번 펼치면 이야기가 계속 궁금해져서 멈출 수 없게 돼요. 고래는 간단하게 요약하기 어려운 소설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파란만장한 인생담, 복수극, 사랑 이야기가 뒤섞여 있어요. 전개 방식이 워낙 독특해서 처음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인물들의 서사가 맞물리고 확장될수록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이 책은 노파와 금복, 춘이라는 세 여성의 아주 굴곡진 인생 서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소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금복이에요. 금복은 굉장히 씩씩하고 주체적인 여성입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테토녀에 가까운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작은 산골마을에서 가난하게 자란 소녀 금복은 한 생선장수를 따라서 낯선 바닷가 도시로 향하는데요. 이곳에서 생선장수를 도와 장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녀는 타고난 사업수완으로 일을 크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책에서는 금복이가 엄청난 미인은 아니지만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든 묻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성인이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도 잘 키워내고 매력도 한껏 발산하면서 성공에 대한 갈망과 육체적 욕망을 서슴없이 드러내요. 이런 그녀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엔 극단적이고 방탕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복잡한 상처와 갈망, 그리고 치열한 생존 의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파와 춘희는 금복과 어떤 관계에 있는 인물인지 각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줄거리를 더 길게 들려드리고 싶지만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끊임없이 쌓이는 먼지를 닦아내는 일이야. 그녀에게 적당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사랑은 불길처럼 타올라야 사랑이었고 증오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워야 비로소 증오였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의해 우리가 된다. 이야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진행되는데 마치 장터 한편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수하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만담꾼처럼 과장과 농담을 섞어가며 현실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덕분에 계속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게 돼요. 자유롭고 능청스러운 서사 방식 덕분에 읽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어서 장편인데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완독했습니다. 변화무쌍한 인생의 굴곡이 빚어낸 다채로운 서사시 몰입감 있는 장편소설을 찾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이야기란 본시 전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듣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이야기꾼의 솜씨에 따라 가감과 변형이 있게 마련이다. 이야기란 바로 부조리한 인생에 대한 탐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만이 세상을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이 책은 북카페에서 우연히 읽어보고 내용이 너무 유익하고 흥미로워서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내분비내과 전문의 막스 니우도르프가 쓴 호르몬은 어떻게 나를 움직이는가입니다. 호르몬이 우리의 몸과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 많아서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호르몬에 관한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삶의 질에 직접 연관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어요. 출산 후 산후 우울증이 나타나는 이유, 식탐의 원인, 남성과 여성의 갱년기 차이 같은 생활 속에서 궁금했던 주제를 최신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 그리고 전문성이 가득한 지식으로 풀어냅니다. 덕분에 몸과 기분의 변화를 조금 더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읽다 보면 다양한 상식과 과학이 섞인 생활백과를 읽는 듯한 재미가 느껴집니다. 읽으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들 조금 읽어드릴게요. 임신 후기가 되면 임산부는 특히 힘들어진다. 아이가 커다란 수박만큼 자라 엄마의 복근과 위장 결합 조직 인대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여성 호르몬이 임신과 출산 동안 통증을 줄여준다. 그래서 만성 통증 환자는 대개 임신 기간에 눈에 띄게 통증이 완화된다. 그 이유는 아마도 평소 월경 주기와 달리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임신한 여성만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 예비 아빠도 호르몬 변화를 겪는다. 예를 들어 아내가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 남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고 출산 후에는 더 낮아진다. 이것은 갑자기 남성성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단지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게 생물학적으로 적응한다는 의미다.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남성 호르몬제를 지나치게 남용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호르몬 체계가 무너지고 때로는 남성의 불임, 유방 발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남성 호르몬이 과잉되면 오히려 남성성이 줄어든다. 우리의 몸은 말하자면 과잉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려 노력할 것이다. 임신 기간에는 만성 통증이 완화된다든지 아내가 임신 후기에 접어들면 남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진다든지 남성 호르몬이 과잉됐을 때 오히려 남성성이 줄어든다든지 하는 내용이 다 이 책 읽으면서 처음 한 것들이어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중간중간 사례와 비유를 풍부하게 넣어서 과학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저도 부담 없이 술술 읽기 좋았습니다. 성별과 나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호르몬 수치와 그에 따른 신체, 감정 변화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어요. 임신과 출산을 계획 중인 분, 호르몬과 성별 차이에 관심 있는 분, 그리고 인체에 대한 흥미로운 상식을 알고 싶은 분이라면 특히 유용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르몬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 대부분을 좌우한다. 내분비계가 뒤틀리면 생각과 감정도 바뀐다. 변화가 변화로 이어진다. 나는 우리가 호르몬의 노예라고 절대 말하고 싶지 않다. 언제나 환경과 신체, 정신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호르몬 때문에 우리의 결정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호르몬에 그 책임을 미루며 우리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 근육 비율이 높을수록 기대 수명도 올라간다. 근육 손실을 막고 싶다면 여성과 남성 모두 나이가 들수록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한다. 가능한 한 이른 시기부터 호르몬 균형을 잘 유지하고자 할 때 참고할 의학적 조언은 건강하게 먹고 많이 움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밤과 낮의 리듬을 잘 지켜야 한다. 다음은 대문자 아이인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며 읽은 진민영의 내향인입니다 라는 에세이예요. 작년에 페이보리팅스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했는데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됐어요. 제목 그대로 내향인의 성향과 일상을 섬세하게 담아낸 책이에요. 만약 자기소개를 책으로 해야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조용히 건넬 것 같아요. 내향인의 내면과 삶의 결을 면밀히 담고 있는 책인데요. 줄거리나 내용을 요약하기보다는 깊이 공감했던 구절들 쭉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흔히들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 외로움은 혼자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북적대는 인파 속에 있을 때 더 극심하게 느낀다. 외로움은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잃었을 때 나타난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내부에서 길을 모은다. 바깥의 어떤 작용도 그들에게 축적된 힘을 주지 않는다. 오직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아도 될 때, 홀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말없이 몰두하고 빠져들 수 있을 때, 선택을 오롯이 자신 스스로 내릴 수 있을 때 그들은 충전된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은 외향인도 내향인도 아닌 원활한 소통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시간을 들여 노력한 사람이다. 고독은 창의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신중하게 사유할 힘을 주며 깊이 있는 대화의 여지를 마련한다.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홀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독이 누적되면 예술성과 창조성이 탄력을 받는다. 자극으로부터 스스로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 간직했던 창의성과 독창성을 상처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고독 속 아름다움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은 함께할 때도 원숙한 태도를 취한다.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 내게 필요했던 건 함께하려는 시도가 아닌 사람과 함께한 만큼 혼자 보내는 시간이었다. 그것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자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법이었다. 내 성격을 인정하자 내가 가진 장점이 구석구석까지 빛을 발했다. 진심이 묻어나왔고 꾸밈없이 웃고 즐기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게 되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해묵은 감정을 해소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은 타자 관계로 해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감정 잔여물이 많다. 사람에게 털어놓는 내 모습보다 언제나 글로 풀어낸 내 모습이 나를 더 닮았다.
입으로 떠드는 내 자신은 괴리감이 있지만 글로 쓴 내 자신은 깊이 자리한 내 본심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조용히 글을 써내려가는 동안 나는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또 다른 자아와 조우하게 된다. 내향인의 생각과 마음을 대변하는 문장이 많아서 읽는 내내 속으로 맞아 어쩜 이렇게 나갔지?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촘촘하고 견고하게 쌓아가면서 타인,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지향하는 저자의 태도에 깊이 공감했고 미처 몰랐던 내향성의 장점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저자의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시선이 잘 묻어나서 술술 읽혔습니다. 내향인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고 내향인이 아니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정성스럽게 채우며 관계의 균형을 찾고 싶은 분, 그리고 내향적인 가족, 연인, 동료를 더 잘 이해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읽은 책 서박하의 소비단식 일기입니다. 생각 없이 돈 쓰다가 날아온 카드 명세서의 논란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이번 달엔 분명 아껴 쓴 것 같은데 하면서 결제 내역을 보고 멍해졌던 적이 꽤 있어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저자가 소비단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부터 숱한 실패를 겪으며 만족스러운 소비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솔직하게 기록돼 있어요. 통장 정리와 각종 불필요한 요금제, 구독 서비스 정리, 무지출 데이 챌린지 같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이 곳곳에 담겨 있어서 공감도 하고 정보도 챙기고 위로와 동기부여도 받게 되더라고요. 과연 지금껏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온전한 내 생각이었을까? 외부 자극에 사회적으로 혹은 관습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욕구를 파악하고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즉 현재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단순히 여행을 다니는 것과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다. 수저조차 무겁게 느껴진다. 앞으로는 이 모든 무게를 짊어진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마음먹었다.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닌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나는 이미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소비단식은 내 삶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일이다.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비용을 적게 쓰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진다.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갖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갖는 것.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경제적 자유다. 저축은 소비단식과도 연관이 깊다. 돈의 심리학의 작가 모건 하우절은 저축과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부를 쌓는 일은 사실 투자 수익률보다는 저축과 관계가 깊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저축은 생활에서 소비를 줄일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에 정리업체를 불러서 집, 창고, 팬트리, 옷방을 싹 정리했어요. 직업 특성상 제품 시딩도 많이 받다 보니까 특히 화장품이나 옷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던 것들 중에서도 결국 안 먹거나 안 쓰게 돼서 버릴 물건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자가 무게를 짊어진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사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대대적인 집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크게 반성했던 터라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소비라는 게 즉각적인 보상과 쾌락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 순간에는 꼭 필요한 걸 사는 것 같고 기분 좋은 선택처럼 느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내 공간을 가득 차지한 감당할 수 없는 물건들에 많이 심란해져요. 책을 읽으면서 제 소비 습관도 같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솔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자의 좋지 않았던 소비 습관이나 실패 기록이 세세히 담겨 있어서 엄청 현실적으로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특히 소비 습관이나 저축, 재테크에 관심이 있지만 일반적인 경제서적은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쉽고 현실적이게 공감하며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깊이 사유하게 만드는 책 폴 칼라니티의 숨결이 바람될 때입니다. 미국의 전도유망한 신경외과 의사였던 저자가 36의 나이에 갑작스러운 폐암 진단을 받고 죽음과 마주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회고록이에요. 이 책은 농도가 정말 짙어서 다른 책 읽을 때만큼 책장을 빠르게 넘기기가 어렵더라고요. 순간순간 글을 써내려가던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 멈춰서서 곱씹게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문학과 철학, 생물학에 깊은 관심을 보이다가 철학적인 사색 끝에 이 모든 학문의 교차점에 있는 의학을 선택했고 최고의 신경외과 의사로 손꼽히며 장밋빛 미래를 향해 가던 중 예상치 못한 폐암 판정으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오던 그가 이제는 환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떠날 날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는 투병 중에도 환자들을 돌봤던 순간들을 회상하며 한정된 시간 속에서 목적의식을 갖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루시와의 대화, 치료 과정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된 아버지로서의 기쁨까지 그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맞닥뜨린 모든 순간이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시기에 내게 활기를 되찾아준 건 문학이었다. 너무나 불확실한 미래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다. 돌아보는 곳마다 죽음의 그늘이 너무 짙어서 모든 행동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를 짓누르던 근심이 사라지고 도저히 지나갈 수 없을 것 같던 불안감의 바다가 갈라지던 순간을 기억한다. 여느 때처럼 나는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아침을 먹은 다음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에 대한 응답이 떠올랐다. 그건 내가 오래전 학부 시절 배웠던 사뮤엘 베케트의 구절이기도 했다.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나는 침대에서 나와 한 걸음 앞으로 내딛고는 그 구절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나는 계속 나아갈 수 없어. 그래도 계속 나아갈 거야. 중병에 걸리면 삶의 윤곽이 아주 분명해진다. 나는 내가 죽으리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그건 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대로였지만 인생 계획을 짜는 능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만 하면 앞으로 할 일은 명백해진다. 만약 석 달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다. 1년이라면 책을 쓸 것이다. 10년이라면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삶으로 복귀할 것이다.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 살 수 있을 뿐이라는 진리도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 하루를 가지고 난 대체 뭘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내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딸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그의 책은 미완성인 채로 끝납니다. 미완이기에 완전해진 이 책의 의미는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현실의 본질적 요소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삶, 완벽한 결말을 꿈꾸지만 결국 삶과 죽음은 불완전함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라는 걸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게 되더라고요. 현재를 부정하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매 순간 묵묵하고 담담하게 걸어가던 그의 기록을 통해 유한하기에 더 소중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순간에서도 치열하게 삶의 의미를 묻던 빛나는 영혼의 기록,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그의 아내 루시가 쓴 에필로그로 마무리되는데요. 살짝 읽어드리면서 소개 마무리할게요. 그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오랜 시간 씨름했고 이 책은 그 본질적인 영역을 탐구하고 있다. 에머스는 이런 글을 남겼다. 보는 자가 언제나 말하는 자이다. 그의 꿈은 어떻게든 말로 표현되며 그는 장엄한 환희 속에 그 꿈을 널리 알린다. 용감한 보는 자 폴은 이 책을 쓰면서 말하는 자가 되었고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면하라고 가르쳐 주었다.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겠다는 폴의 결단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폴은 평생 죽음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죽음을 진실하게 마주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 결국 그는 그 일을 해냈다. 나는 그의 아내이자 목격자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읽었던 책 중 원픽을 고르라고 하면 저는 이걸 꼽겠습니다. 가장 좋았던 책을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소설가 하루키의 달리기를 축으로 한 문학과 인생의 회고록이에요. 이 책을 통해 작가의 기질이나 성향,
가치관을 엿보게 되면서 동질감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이기고 지는 경쟁보다는 나 자신의 만족에 더 관심이 많고 지속적인 노력과 꾸준함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하루키 소설을 재밌게 읽고 나서도 그의 팬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 에세이를 읽고 나서는 롤모델 삼고 싶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서머신 몸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쓰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몸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성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밍들레 분들께 번아웃에 관한 질문도 종종 받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살짝 아쉬울 때가 가장 적당한 때이다. 저는 일이든 관계든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되 이 다음에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책 속에 이 부분에 또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계속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간혹 어떤 관계나 일이 탄력 붙은 듯 술술 풀릴 때, 너무 즐거울 때 그걸 멈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치지 않고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좋은 리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설을 쓰는 것은 마라톤 풀코스를 뛰는 것과 비슷하다. 기본적인 원칙을 말한다면 창작자에게 있어 그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타인과 우열을 겨루고 승패를 다투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고 그것으로 세계는 성립되어 있다. 차이는 일상적으로 조그마한 엇갈림을 낳고 몇 가지인가의 엇갈림이 모이고 쌓여 커다란 오해로 발전해 갈 수도 있다. 그 결과 까닭없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와 같은 괴로움이나 상처는 인생에 있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타인과 얼마간이나마 차이가 있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자아란 것을 형성하게 되고 자립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 하나의 소중한 자산인 것이다. 마음이 받게 되는 아픈 상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자립성이 세계에 대해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될 당연한 대가인 것이다. 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다.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인생은 기본적으로 불공평한 것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가령 불공평한 장소에 있어도 그곳에 있는 종류의 공정함을 희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에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도 모른다. 어쩌면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헛수고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공정함에 굳이 희구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어떤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재량이다. 행운이 가능하게 된 것도 그 근원을 따지면 깊은 구멍을 파나갈 수 있을 만큼 확실한 근력을 훈련에 의해서 몸에 익혀왔기 때문인 것이다. 주어진 개개인의 한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효과적으로 자기를 연소시켜가는 일. 그것이 달리기의 본질이며 그것은 또 사는 것의 메타포이기도 한 것이다. 구름은 언제나 말이 없다.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시선을 향해야만 하는 것은 아마도 자신의 안쪽인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대부분의 경우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때때로 효율이 나쁜 행위를 통해서만이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공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어리석은 행위는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실감으로써 그리고 경험칙으로서. 읽는 내내 작가의 문학과 마라톤에 대한 열정이 깊게 전해졌어요. 그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꾸준히 이어가는 지속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스스로 충분히 만족하고 납득할 수 있는 지점에 닿기 위해 멈추지 않고 매일을 촘촘히 정성스레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자기만의 리듬과 페이스를 유지해 나가려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목표나 미래 계획이 없을 때 불안해지고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왔거든요. 당장의 큰 목표나 계획이 없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쨌든 그 꾸준함은 절대 헛되지 않고 나만의 자산으로 남아서 어떤 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더 고유하고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 책 속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어느 정도 느껴져서 공감이 많이 됐어요. 삶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분, 좋아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오래 이어가고 싶은 분께 이 책이 좋은 영감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준비한 책 추천 영상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이번에도 영상이 길어졌지만 지루하지 않게 보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위가 조금씩 꺾이고 있는데요. 미리 가을을 맞는 기분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읽을 책 리스트에 살짝 올려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올해 상반기 인생책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